네,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 후 수색 구조 활동이 사흘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사고 수습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한편 여야는 국외 정상화 문제를 놓고 막판 기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 이 두 분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그리고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실종자 수색 구조 작업이 지금 사흘째 진행이 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뉴스를 저희가 전해드리면서도 아직까지는 추가로 소식을 따로 전해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주말 동안에 지금 수색 작업이 생각만큼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긴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실종자 또는 이제 생존자 네. 구조 작업이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지에 굉장히 물이 불어나가지고 네. 수심이 깊다고 합니다. 작년 이맘때쯤이면 한 수심이 3m 정도 되는데 그저께 또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네. 수심이 6m까지 늘어나가지고 도저히 지금 잠수부를 동원해서 수중 수색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라고. 바람도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바람도 굉장히 불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또 유속도 매우 빠르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사고가 난 지역이 이제 교각 지역이냐 아니 교각 예. 부분. 근데 이 부분은 이제 물살이 더 거세가지고 세월호 침몰 사고가 났던 이제 맹골 수역 거기보다 물살이 더 거세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수중 수색이 불가능한 상태. 그런데 세 번째로는 굉장히 시야가 좋지 않다고 그래요. 앞이 거의 안 보인다. 그래서 뭐 40cm에서 50cm 정도밖에 안 보이니까 예. 자칫 잘못해서 무리하게 수중 수색을 시도하다가는 이제 또 다른 또 다른 희생자가 사고가 날 수 있는. 나올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어서 지금 안타깝게도 수중 수색은 못 하고 있고 예. 그렇지만 이제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수중은 못하지만 이제 수상 수색이라도 좀 하겠다 그런 입장이고 현재까지는 지금 7명이 구조가 됐고 예. 또 7명이 사망이 됐고 19명이 실종된 그런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도 보시기에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실 것 같습니다. 글쎄요, 지난 세월호와 이제 좀 오버랩되는 부분이 있어서 국민도 상당히 이제 안타까운 심정으로 지금 이 모습을 보고 있을 텐데 재난과 안전과 관련해서는 초기 대응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것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고 헝가리 다뉴브강에서 일어난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정 부분 그것도 또 한밤중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초기 대응에 일정 부분 실패한 어떤 그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작은 어떤 유람선이기 때문에 바로 이제 침몰을 했고 방금 말씀하셨지만 수심과 물살 그리고 현재 돌풍 그리고 시야가 안 보이고 빠른 물살 않네요. 여러 가지 수색이라든가 사고 복구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환경이 지금 현지에서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만약에 현재 우리 지금 옆에 우리 해안가에서 이런 것들이 일어났다면 그래도 우리는 지난번에 이제 세월호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신속하게 대응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여기는 구명조끼 착용도 의무화되지 않은 그런 맹점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 그리고 지금 물살이 빠르고 이렇게 되면 지금 50km 후반까지 지금 내려가도 아직 그물망이 잘 쳐지지 않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초기 대응과 시신 수습인데 시신 수습도 지금 여의치가 않은 것이 여러 가지 주변적인 정황이 어렵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안타까운 마음이고 정부에서 여러 가지 신속 대응팀까지 이제 파견해서 헝가리는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그래도 빠른 외교적인 조치를 통해서 이런 재난에 대한 정부의 어떤 정부의 의무는 국민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은 지금 빠르게 이제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유실 방지망도 요청을 하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어제 현지에 도착을 해서 계속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어찌됐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지금 최선의 범위는 다 하고 있는 거죠. 이 정도면 더 우리가 더 나서서 하긴 좀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헝가리. 우리로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당장 현지에 급파가 돼가지고 현지 장관과 함께 공동으로 기자회견 열어서 실종자 수색 그리고 생존자 또 구조를 위해서 마지막 한 명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또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이제 매우 신속하고 바람직한 그런 대응 모습이라고 보이고요. 일단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종자 수색 그리고 또 혹시 있을지 모를 생존자를 구조하는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따라서 이제 환경만 허락하면은 당장 빠른 시간 내에 수중 수색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또 이 시신이 유실되는 것을 방지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뭐 이 다뉴브강이 뭐 오스트리아 그리고 세르비아 이런 나라로 다 연결돼 가지고 인접국이죠. 예. 네, 인접국으로 다 이게 또 떠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제 시신이 유실되는 것을 방지할 것인지 또 골머리를 이제 또 썩해야 될 그런 부분이고요. 또 역시 중요한 것은 두 번째로 지금 이제 이 선체가 사고 선체가 밑바닥에 90도 상태로 지금 가라앉아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고 선체를 빨리 인양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혹시 이 선체 안에 시신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쉽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역시 또 세 번째로는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사고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서 지금 현지 당국에서 이 사고 선장을 즉각적으로 지금 체포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지 법원의 이 체포영장과 관련해서 사고 배 선박에 선장의 과실이 드러났다. 이렇게 또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그럼 이제 무슨 과실이냐면은 왜 추돌 사고를 일으켰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추돌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자동 그 장치들이 있을 텐데 그 자동 장치들이 왜 작동이 안 됐는지. 그리고 이제 사고를 낸 뒤에 왜 그렇다면 구조를 하지 않고 이 부분이 가장 지금 이 선장을 그냥 갔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이제 현지 신속 대응팀이 이제 49명으로 구성이 됐지 않습니까? 뭐 외교부 팀도 구성이 돼 있고 또 현지 이제 구조팀도 구성이 돼 있고 또 뭐 경찰관 그리고 또 여성가족부 세무 팀도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합동으로 팀이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현지 경찰 수사에도 우리 측 정부도 역시 좀 참여를 해서 방향을 좀 촘촘하게 제시하는 것도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 역시 이제 곧 피해자 가족들이 현지에 도착을 할 텐데 무엇보다도 피해자 가족들은 엄청난 지금 충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분들을 좀 심리적인 치료, 심리적인 안정 이 부분이 중요한데 그래서 이분들을 좀 치료할 심리치료사도 현지에 급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정부의 입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고 계신 모습이요. 라이브로 저희가 바로 보내드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헝가리에서 직접 들어오고 있는 장면을 저희가 바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육안으로 보면 지금 이 강물의 유속이 얼마나 빠른지 아마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활발하게 지금 저 강가에서 뭐 잠수를 하거나 이런 건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이고 보시다시피 저 정도 수상 작업 정도는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현지 여건상 날씨나 뭐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지금 수중 작업을 하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이는 상황이고요. 방금 전에 장 교수님 말씀해주신 부분 중에 그 가족들 있잖아요. 지금 현장으로 지금 간 가족들의 마음을 저희가 뭐 감히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 싶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부에서 가족 전문 상담사를 지금 5명을 오늘 오후에 추가로 또 파견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저희가 좀 세세하게 잘 헤아리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세세하게 헤아릴 뿐더러 그것은 뭐 정부로서는 당연히 해야 할 의무고 선제적으로 가족보다 먼저 그런 것들을 케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외에도 다른 기존의 뭐 세월호라든가 여러 가지 사고가 재난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쌓였던 어떤 노하우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 이제 해야 되는데 다만 헝가리라는 이런 나라가 우리나라와 같이 이렇게 재난 관련해서 아주 발빠르고 하는 그런 것보다도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고 더딘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정부가 외교적으로 어떻게 우리의 어떤 스타일대로 이것을 우리 마음은 급한데 마음은 급한데 우리의 스타일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지 그것은 이제 외교력의 이제 그것이 시험대로 할 수가 있고 지금 뭐 신속 대응팀 49명이 지금 파견이 돼 있고 그런 상태에서 다행히 현지에서 우리의 어떤 대응팀과 현지 여러 가지 구조 수색 본부죠. 여기와 협조가 다행히 잘 되는 것 같아서 천만다행인데 그것보다도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제 뭐 가족
그리고 희생자 수습 또는 혹시 있을 뭐 생존자 구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현지 정부보다 훨씬 많이 지금 애타는 것은 결국은 거의 전부 우리 한국인이지 그럼요.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사고는 헝가리에서 났고 거기에서 구조본부는 헝가리지만 그러나 역시 우리가 가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모두 우리의 우리 어떤 국민이고. 소중한 국민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정부가 더 지금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어떤 조치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백 교수님께서는 오랜 기간 동안 언론계에 몸담고 네. 있다 보니까 제가 이 질문은 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 생존하신 분들, 구조되신 분들, 정신적으로 충격이 굉장할 텐데 언론의 보도 행태나 이런 데 대해서 혹시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이제 언론에서는 이제 뭐 원칙론적인 얘기지만 선정적인 그런 이제 보도는 좀 양을 해야 되겠고요. 이 트라우마라는 말이 언제부터 굉장히 이게 일반화됐냐면은 미국의 911, 9.11 사태 때부터 그랬습니다. 미국의 이제 9.11 사태 때 엄청난 희생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희생자로 인해서 또 많은 희생자 유가족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유가족들은 뭐 10년, 20년이 지나도 그때의 트라우마 때문에 엄청난 이게 정신적인 이제 내상을 입었기 때문에 이 정신적 내상이 결국 이제 육체적인 외상으로 다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세월호 300명의 또 희생자, 그 유족들이 있는 그런 현실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이제 최종적으로 마지막 실종자, 수색 작업이 끝나봐야 피해가 집계가 되겠지만은 벌써 7명의 사망자가 확인됐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제 사망자 숫자가 더 확인이 돼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앞으로 이제 재난 사고로 인한 그런 이제 피해자들 또 유가족들이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현대 사회이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좀 이런 유가족들을 체계적으로 돌볼 수 있는 그런 치료, 정신적인 치료 또는 치유 전문기관이 건립되는 것도 어떤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만 더 드리고 주제는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혹시 정부든 뭐 가족들이든 언론이든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하고 정리하시죠. 이 얘기. 재난안보와 관련해서는 이제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었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재난안보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위기 대응 매뉴얼이 정부 차원에서 세심하고 자동적으로 발동할 수 있도록 잘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시행하는 민간이라든가 현장에서 이것이 잘 발동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전 국민을 상대로 안전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 그런 것들을 사전에 치밀하게 점검을 했어도 결국은 이것을 체화시키는 것은 국민들 각자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재난안전의 총 컨트롤 타워지만 대통령이 그 책임자지만 그러나 그 밑에서 각자 국민들이 이 재난안보에 대한 경각심과 대비태세를 스스로 가져야 되는데 과거에 우리가 민방위 훈련이라든가 이런 것은 뭐 어떤 공습에 대해서 이제 훈련을 하지만 훈련할 때는 이것을 체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막상 저런 갑자기 자기한테 저런 어떤 사고가 닥쳤을 때 과연 그것이 자동적으로 발동할 수 있는 기제가 메커니즘이 우리 사회에 형성되어 있는가? 이것은 정부의 어떤 제도와 법적인 그런 측면보다도 다만 국민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정말 실질적으로 체화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민방공 훈련이라든가 여러 가지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훈련을 할 때는 이것을 우리가 왜 하냐? 나한테는 이런 것이 오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것들은 어떤 국민의 의식이 상당히 문제고 그래서 정부는 정부대로 그리고 국민들은 국민대로 재난안보에 대한 여러 가지 실질적인 그런 것들을 체감하는 그런 모습, 생각, 관념 이런 것들이 의식 수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식 수준 개선이 상당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실종제 수사에 대한 그 진전의 상황이 있다는 그런 바람은 저희가 잠시 좀 뒤로 하고요. 국회 상황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정상화를 해야 되는데 민주당은 월요일이죠. 6월 3일이면 내일 모레입니다. 그날로 일단 정상화하겠다라고 사실상 통첩을 했고 한국당에서는 좀 불쾌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고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주말 사이에 뭔가 원내수 부대표들 간에 뭔가 좀 생길 거라고 보십니까? 네, 현재 뭐 생기기는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한국당에서도 뭐 만날 이유가 없다 이런 입장인데 지금 국민 정서로 보면은 예. 당장 만나야 되고 당장 문을 열어야 되죠. 계속 일 안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학생이 학교를 가는데 무슨 조건이 있어야 되겠느냐. 국회의원이 국회 문을 여는데 무슨 조건이 있어야 되느냐. 빨리 조건 없이 국회 문을 열어라. 국회 정상화해라. 라는 것이 국민들의 일반적인 정서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현재 이제 국회법에 따르면은 6월 임시국회는 일일이 되면은 자동으로 문을 열어야 돼요. 예. 근데 지금 주말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합의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우리는 3일까지 예. 정 기다려서 안 되면은 나머지 3당, 야 3당과 해서 여야 4당으로 문을 열겠다라고 이제 통첩을 한 그런 상황인데 또 그것도 실제로 할지는 굉장히 미지수죠. 왜냐하면 그렇게 될 경우에는 자칫 나머지 야 3당이 동조를 안 해준다면은 지금 여야 4당 패스트트랙을 통과시킨 여야 4당 공조 체제가 무너질 수도 있거든요. 흔들리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당이 더 국회에 등원을 안 할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한국당에 압박하기 위해서 우리는 안 나온다면 3일 날 예. 한국당 없이라도 개문 발차 형식으로 국회 문을 열겠다라고는 했지만은 결국은 지금 협상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한국당은 이렇게 압박을 하면은 우리는 만나서 논의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지금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역시 이제 지금 민주당과 한국당이 가장 강력하게 부딪히는 것은 국회에 등원하기 위해서는 명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상호 이제 합의문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그 합의문의 핵심 쟁점이 패스트트랙 지정, 예. 그러니까 선거제 그리고 계획입법 관련해서 패스트트랙 지정을 이제 했는데 이 부분을 사과하고 철회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합의 처리한다. 예. 합의 처리한다는 문안을 넣으라는 게 한국당의 요구 사항이고 예. 지금 민주당은 합의 처리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한다. 노력한다. 네. 예. 라는 것이 이제 또 민주당의 입장인데 일단 양쪽에서 이 두 가지 문구를 가지고 또 접점을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이제 민주당의 입장인데 지금 이렇게 계속 2달 가까이 장애투쟁이 계속이 되면서 지금 한국당 내부에서도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에 네. 지금 이거는 문제가 있다. 확실하게 좀 국회에 등원하려면 등원하고 네. 끝까지 끝장을 보면 끝장을 봐야 된다라면서 사실상 국회 등원을 압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당도 더 이상 국회 등원을 안 할 명분은 없고 오는 6일이 지금 황교안 대표 장애투쟁 100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는 6일을 기점으로 해서 뭔가 황교안 대표 또는 한국당 측에서 어떤 결정적인 입장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하루빨리 국회를 열어야 되고 국회를 여는 데는 조건이 없어야 되고 이것이 국민들의 요구 사항이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장국현 생각은 어떠십니까? 글쎄 뭐 빨리 국회를 등원하는 것이 정답이죠. 예. 역대 우리 정당들의 정당사를 보면 장애투쟁을 했다가 전격적으로 민생의 우선에 대해서 이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네.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한국당과 민주당, 제1야당과 제2당, 야당과 여당의 지금 관계를 보면 접점이 없는 계속 충돌하는 그런 양상을 보여왔습니다. 예. 어떤 측면에서 어떤 것을 단 한 건도 합의한 것이 없는 것이 현재까지의 20대 국회이기 때문에 패스트트랙 처리도 마찬가지로 한국당이 극렬 반대했고 지금 장애투쟁을 해서 지금 복귀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예. 복귀는 의회로 복귀한 게 아니고 정당으로 복귀한 상태고 여기에서 복잡한 퍼즐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등원하자, 등원하지 말자는 한국당 내에서 갈등도 있을 수가 있지만 예. 여당도 마찬가지로 이거에 대해서 계속 추진해야 되냐 아니면 야당도 패스트트랙 자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논의해야 되는 입장이 있는 당이 또 생기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럭저럭 하다 보면은 진도를 나가야 되는 것은 민주당과 정부 그리고 청와대고 예. 그리고 이것을 진도가 나가든 안 나가든 존재감을 느끼면서 야당으로서 역할을 하고 그전에 그 패스트트랙 전면 철회 예. 그리고 공식 사과 이런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이제 야당의 입장이기 때문에 접점이 저는 너무 크다고 봅니다. 그게 과연 양보하는 것이 저는 이길 수 있는 그런 게임인데 지금 양 지도부는 한 발자국도 양보하지 않겠다는 네. 그런 것이고 방금 말씀하셨지만 합의 처리하겠다. 합의 처리를 노력하겠다. 과거의 사학법도 마찬가지로 등을 넣냐 빼냐 그거 가지고 상당히 큰 차이가 있나요? 노력을 하겠다와 노력을 하겠다를 노력을 하겠다는 것은 안 돼도 어쩔 수 없다. 안 돼도 어쩔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국당은 여기에 찬성할 수가 없고 현재 입장에서는 입법적인 어떤 구성을 다시 수정을 해서 온다면 찬성하겠다. 그러니까 한국당이 찬성하지 않으면 패스트트랙은 없는 거다. 이것이 한국당의 요구고 민주당은 한국당이 끝내 반대를 하더라도 예. 노력을 해서 안 되면 그냥 패스트트랙은 그냥 간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입장에서 양측이 지금 1mm도 서로 양보하고 있지 않는 이런 상태인데 결국은 진도를 빼야 되는 여당과 청와대가 이거에 네. 대한 지혜를 만들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표면적인 이유야 뭐 사실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걸 넣고 빼는 문제겠지만 뭐 그 이면에 엄청나게 많은 정치적인 변수도 있고 셈법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와중에 어떻게 해서든 좀 잘 돼야 되는 이 와중에 지금 자유한국당 정용계 의원이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보다 낫다. 위원장 뺐습니다. 사실 김정은이 문재인 대통령보다 낫다라는 발언을 해서 이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굉장히 잘못된 발언이죠. 예.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즉각 송구스럽다고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예. 부적절한 측면도 있고 또 과도한 측면도 있다. 그러면 이제 사과를 했는데 왜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과연 이런 말을 해서 국민들의 공감 얻을 수 있을까? 예. 지금 이제 우리 국민들 가운데 과연 북한의 김정은이 문재인 대통령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상당히 의문인데 본인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곡하고 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본인은 뭐 비인간성 그리고 뭐 또 야만성, 불법성 예. 이런 것들을 뺀다면은 김정은이 더 낫다라고 했지. 신상 필벌에 대해서만 그렇죠. 얘기는. 예. 언제 내가 김정은이 더 문재인 대통령보다 낫다고 했나라고 얘기하는데 본질은 결국은 그렇게 얘기한 거죠. 말이 만약에 이제 어렵네요. 그렇습니다. 본인 말대로 뭐 야만성, 불법성, 비인간성 이런 거 핵심을 빼버리면은 나머지 가지고 비교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그리고 본인 논리대로라면은 그러면은 뭐 야만성, 비인간성 그리고 또 불법성. 불법성이 예.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상 필벌만 있으면은 훌륭한 지도자인가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주로 이제 독재자들이 신상 필벌은 확실합니다. 잘하면 선물 주고 예. 잘못하면 처형하고 죽이고. 근데 이런 북한의 김정은 더 낫다? 얼마 전에 황교안 대표가 예. 독재자 관련해서 논쟁하면서 북한의 김정은 독재자라고 강력하게 비난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제 서로 모순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 집안에서 두 목소리, 상충되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그럼 이제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예. 지금 정영기 이제 정책의장 같은 경우는 한국당의 당 3역 중에 한 명 아니겠습니까? 예. 당 고위 지도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미움의 정치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상대를 어떤 국정과 정치의 파트너로 보기보다는 괴멸해야 될 집단, 대상으로 보다 보니까 예. 계속해서 이런 막말성, 어떻게 보면 심지어는 저주성 발언까지 씀찾는 그런 이제 막말 경쟁, 막말 정국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무조건 공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무조건 공격하는 배경에는 공격해도 손해가 없다라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오늘 총선 앞두고 우리가 공격을 해보니까 오히려 우리 내부의 지지층이 결속하더라. 이런 이제 잘못된 판단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런 모습들을 계속하다 보니까 최근에 여론조사 흐름에도 좋지 않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특히 한국당에서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부분이 남북관계거든요. 예. 그래서 김정은을 빗대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을 김정은의 수석 대변이다 라면서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뒤집으면은 여전히 지금 한국당이 냉전적인 수구적인 사고에서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비난을 받고 있고 또 이런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주기 때문에 이런 발언은 좀 이제는 좀 자제하는 것이 한국당의 미래 그리고 또 총선 전략에도 더 낫지 않겠는가 이게 제 생각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발언에 대해서는. 글쎄 해야 할 말과 하지 않을 말이 있는데 네. 정치를 하다 보면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정치가 적대적인 이제 감정으로 흐를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것이 우리 정치의 현실인데 비유법, 대유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것들은 비유할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특히 이제 한국당에서 가장 적대시하는 적성국가 아니죠, 뭐 북한 아니겠습니까? 예. 거기에 우리 대통령을 비유한다는 것은 저는 잘못된 모순된 비유를 저는 했다고 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굳이 비유를 할 거면 다른 식으로 비유해도 될 것인데 아무리 당원들과 지역위원장들의 어떤 워크숍에서 우리들이 단결해서 제1야당으로서 정부에 강하게 맞서자 그런 자리
이라는 것은 이제 뭐 분위기상으로는 저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예. 거기에서도 그래도 이제 한 당의 이제 당 사명 아니겠습니까? 정책위 의장의 입에서 북한의 김정은과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직접적인 비유는 아니지만 그런 행태를 비유했다는 거 그것은 뭐 저는 그렇게 바람직스럽지는 않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이거 더 여쭤보겠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직접 사과를 지금 곧바로 했잖아요. 네. 이런 부분을 보면 어쨌든 내부에서 분명히 뭔가 굉장히 강한 목소리가 나오고 황 대표가 사실 이걸 이렇게까지 빨리 수습한 건 저는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체제 이후에. 세월호 사태 때도 세월호 관련 막말에서도 즉각 사과를 했었죠. 아, 그때도 즉각 바로. 그렇습니다. 이런 어쨌든 본인 나름의 딱 정확한 선이 있는 거네요. 황 대표는 지금까지의 행보를 보면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황교안 대표 발언하고 예. 정영기 의원 발언하고 충돌되는 예. 상충하는 그런 부분이 있죠. 예. 그리고 이제 정영기 정책위 의장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난한 것은 좋은데 예. 그걸 비난하다 보니까 이번 경우처럼 오히려 북한의 김정은이 문재인 대통령보다 더 낫다라는 그런 이제 논리적인 비하까지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은 지금 어쨌든 간에 보수 정당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북한보다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우월하다라는 그런 입장인데 결과적으로 예. 북한의 김정은, 한국당에서 주장하는 세습 독재 지도자인 김정은을 두둔하는 그런 결론이 되니까 자기 모순에 봉착했다라고 황교안 대표가 빨리 판단한 것이죠. 그래서 황교안 대표가 이런 상황에서 빠른 시간 내에 즉각적으로 수습하기 위해서 사과하는 것은 이제 잘한 것 같고요. 예.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외교부 직원의 기밀 유출, 예.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광현상 의원의 발언도 있는데 이 부분도 분명하게 기밀을 유출한 것은 잘못됐다라는 것이 대체적인 국민들의 정서예요. 예. 그리고 또 현행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법정에서 다툼 되겠지만은 일단 외교부에서는 즉각적으로 파면 조치를 내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뭐 국민의 알 권리다 또는 뭐 공익제보다라고 주장을 하거나 또는 뭐 야당 탄압이다라고 주장하기보다는 이 부분도 역시 외교 또 안보에 있어서는 국익이 우선돼야 되기 때문에 한국당에서 대승적인 그런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국회 상황 좀 알아보고 있는데요. 속보 들어온 게 있어서 좀 소식을 네.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싱가포르에서 아시아 안보 회의 열리고 있는 네. 두 분 다 아실 거고 거기서 과연 우리 국방장관과 일본 측 우리 국방장관 격인 이와야 다케시 방위상이 만날까? 근데 만났다고 합니다.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오후 2시 반부터 3시 10분까지 한 40분 정도 만났습니다. 이게 8개월 만이거든요. 국방장관들이 어쨌든 다시 양국의 좀 교류의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분위기를 보면 뭐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로 일본과 완전 좋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분석이 많고 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최근에 아소다로 만났어도 크게 뭐 서로 이견만 확인하고 끝났단 말이죠. 오늘 이 만남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 그것이 뭐 전면적인 외교관계의 회복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예. 일면 이렇게 양국 장관이 만났다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과거에 어떤 전통적인 우반화가 있습니다. 한미일 그리고 북중러 이 3축의 한 중요한 축이 우리로서는 일본인데 예. 최근에 여러 가지 이제 문재인 정부 출범하면서부터 한일 관계가 여러 군데에서 좀 삐걱거리는 소리가 난 것은 사실이다. 예. 그러나 가장 가까운 나라가 일본 아니겠습니까? 북쪽으로는 북한과 물론 중국과 러시아가 있지만 그래도 전통적인 우방은 일본이고 특히 IMF 때 일본에 우리를 도와준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이제 잊어서는 안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 30년이라는 그런 아픔, 숙명적인 그런 관계가 잊기 힘든 역사가 있어서 그것이 아무리 경제적인 협력과 여러 가지 뭐 정치적인 동맹 이런 것들이 있어도 과거의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살아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그런 어떤 국민적인 의식 이런 것들을 벗어 떨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일제 36년의 그런 것들 배상 문제와 관련돼서도 최근에 박근혜 정부에서 일정 부분 합의 그리고 현 문재인 정부에서 폐기 이런 것들이 한일 간의 어떤 갈등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지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외교는 미래를 보고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가까운 나라지만 뭐 정치적인 그런 과거의 아픈 역사가 있지만 그래도 이제 경제적으로 우리가 일본과 같이 이렇게 협력을 해서 동아시아 지역의 어떤 경제적인 협력 체계 구축 그리고 크게 봐서는 미국과 일본과 한국의 안보 동맹, 예. 특히 이제 이번 이런 국방부 장관이 만난 것은 안보적인 측면에서 만났기 때문에 더 의미가 크고 최근에 또 미국과 북한의 지금 정상회담도 하노이 노딜 예. 상당히 지금 북한의 핵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국면으로 지금 빠져들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비하는 차원에서도 저는 긍정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 뭐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건 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서도 정말 뭐 배상일까 싶습니다. 전향적인 자세 좀 사과하고 망언은 계속되고 있고 이 와중에 뭐 관세 보복하겠다 이런 얘기 나오니까 국민들이 화가 안 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도 어쨌든 양국은 좀 힘을 맞춰서 가야 되는 거 그렇습니다. 아니겠습니까? 이제 감정으로 모든 문제를 풀 수는 없기 때문에 네. 결국 이제 실리 외교 측면으로 가는 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요. 일단 당장 이제 외교에서 한국하고 일본 간에 이렇게 균열이 계속 빚어질 경우에는 북한의 이제 비핵화 문제에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만약에 이제 전통적인 우방 국가인 우리 한국하고 일본이 불협화음을 낼 경우에 또 이제 북한은 이 틈을 또 비집고 나올 테니까 일단 한국과 일본이 굳건한 이제 한일 외교 관계를 구축을 해서 북한의 비핵화에 한 몫을 낼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안보 문제에서도 지금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한미일 이 안보 동맹이 좀 균열이 올 경우에는 여러 가지 우리나라 안보에도 위태로울 수가 있기 때문에 네. 한미일 삼각 동맹을 확실하게 우리가 유지할 필요가 있겠고요. 예. 그리고 이제 어쨌든 간에 지금 경제 문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차칫 한일 간의 갈등이 외교 문제를 넘어서 경제 문제로까지 그래서 갈등이 번져질 경우에는 우리나라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 경제 같은 경우에 상당 부분에 중간재를 일본에서 수입을 해서 부품 같은 그걸 것들, 가지고 예. 다시 이제 중국에 수출하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니까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촛불 정권 아니겠습니까? 예. 촛불 국민들의 대대적인 지지를 받아서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새로운 한일 관계를 좀 주도적으로 열 필요가 있다.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뭐 파병 문제라든지 한미 FTA 문제에 있어서 국익 차원에서 예. 결단을 내렸듯이 새로운 한일 관계를 실리 외교 차원에서 열어나갈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이와야 타케시 일본 방위상이 어떤 이야기를 나눠 주고받았는지는 저희가 이어지는 뉴스에서 좀 더 상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저희는 다시 원래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국회 정상 얘기를 하다가 자유한국당 얘기를 좀 했는데 아까 잠시 얘기해 주셨습니다. 지지율. 자유한국당이 갤럽에서 어제 나온 결과 보니까 민주당과의 격차가 17%포인트 조금 더 벌어졌습니다. 추이를 보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최근에 황교안 대표 출범 이후에 오차범위까지 좁혀들었다가 예. 이제 점차 벌어지는 그런 추세인데 저는 경제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특히 20, 30대 젊은 층에서 그리고 또 중도층에서 일정 부분 빠져나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 한국당이 장애투쟁을 하면서 처음에는 뭐 강력한 정부 성토도 하고 강력한 대립각을 세우고 그것은 황교안 대표 체제가 들어서면서 황교안 대표의 어떤 내부 장악력, 네트워킹 구축, 예. 그리고 차기 총선과 대선을 하는 집토끼 전략이 일정 부분 먹혔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장애투쟁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이제 이것은 한국당한테 상당히 압박 요인이 될 가능성이 큰데 국정 발목이 을 잡는 것은 야당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일정 부분 20, 30대 실용적인 것을 최우선하는 그런 세대 그리고 중도 표심 이런 분들이 지금 일정 부분 한국당 지지를 철회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들고 그러나 다만 여기서 한국당이 지금 22% 저는 15%가 핵심 지지층이고 예. 그 이상은 중도층에서 일정 부분 와서 제1야당 한국당을 지지하는 세력이라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는 황교안 대표가 일정 부분 집도끼는 결집하는 데는 성공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다만 여기에서 제1야당이지만 국정의 책임은 공동으로 져야 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반부에 이거에 대해서 토론을 했지만 한국당도 제1야당으로서 국정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과거에 집권을 담당한 세력으로서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협조해서 개혁 입법을 해줄 것은 해주고 네. 그리고 민생 입법에서는 한국당이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는 것이 이번 이런 여론조사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에서 우리는 한국당은 이거에 대해서 좀 느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잠깐 얘기하고 넘어가 주셨는데요. 원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일치를 하시는지 공감대가 있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번 여론조사가 나오는 그 주에 두 가지 핵심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예. 하나는 외교부 기밀 유출, 그리고 강효상 의원의 이제 폭로 발언하고 또 서훈 국정원장하고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회동 이게 있었는데 이걸 생각하면 얼핏 생각할 때 상당히 뭐 서로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별 영향을 안 미쳐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지금 한국당의 여론조사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이 여론조사 결과 지표로만 분석을 한다면은 서훈 국정원장하고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회동은 별 영향을 안 미쳤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제 외교부 직원의 기밀 유출 그리고 이제 강효상 의원의 폭로는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은 어떻게 직업 외교관 하면은 국가의 기밀을 다루는 그래서 그 국가의 기밀을 보안으로 지키는 것을 생명으로 하는 그런 외교관이 이걸 야당 정치인에게 넘겼는지 또 그리고 야당 정치인은 이걸 또 정쟁의 도구로 사용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을 한 것이 여론조사 결과로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한국당 그리고 이제 강효상 당사자는 이건 뭐 야당 의원 탄압이다. 정당한 의정 활동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제가 볼 때는 좀 좋은 점수를 주지 못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는 정말 외교에 있어서는 또는 안보에 있어서는 여야 보수 진보가 따로 없기 때문에 정말 국익 차원에서 접근해야만이 국민들로부터 박수와 지지를 받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긴 시간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호 세한대 교수 그리고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말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